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연 라디오를 들어보면 세상 별 시모가 다 있잖아요. 예전에 저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친이 있었는데 그 엄마도 엄청 별났거든요. 저는 예비 시모가 돈봉투 내밀면서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는 거 정말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몸소 겪은 황당한 예비 시모 사연을 용기 내서 이 자리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유복하게 자랐어요. 원래부터 외가나 친가나 양쪽 다 돈이 좀 있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재벌까지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저도 풍족한 생활을 누린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서울에서 금은방을 하셨어요. 매장 규모가 꽤 커서 저는 가끔 그 금은방에 들러 일을 도왔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저를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친정아빠는 해외랑 주로 거래하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요. 나이 드시고 사업을 큰아빠 둘째 아들인 저의 둘째 사촌 오빠한테 물려줬습니다. 저희 집은 저 혼자고 큰아빠네는 아들만 3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저 혼자 서울에 살았어요. 부모님은 혼잡한 게 싫다며 서울 집이랑 금은방 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나 혼자 서울에 있는 거 싫어. 그냥 집이랑 금은방이랑 다 정리하고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내려가면 안 돼? 어머머, 너는 도시가 체질이야 이거사. 괜히 엄마 아빠 따라 지방에 내려왔다가 갑자기 다시 서울 가고 싶으면 어쩔 거야? 그리고 네가 무슨 혼자야. 큰아빠네도 서울에 있고 친척들 다 서울에 있잖아. 우리 서울 집은 그냥 둘 거야. 아빠랑 엄마도 명절 되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그럼 금은방 일은 누가 봐? 걱정 마. 너한테 다 보라고 안 할 테니까. 너는 얼른 신랑감이나 데리고 와라. 아니면 엄마가 선자리 알아볼 거야. 공기 꽉 찼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있을래? 난 결혼하기 싫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랑 살면 안 돼? 딸아, 부탁인데 제발 그런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라. 치, 엄마도 좋으면서. 말로는 싫다 하면서 제가 막상 지방에 내려가면 부모님은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러 저는 조금 자주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서울 살 때는 동네에서 저희 집이 현금이 많은 집이라 소문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 왔으니 그곳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사는지 아님 못 사는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딱히 잘 사는 집이라 겉으로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재벌가 사람들과 돈 많은 집을 하도 많이 봐서 저희 집이 평범한 수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사귄 남친을 보고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라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 따라갔던 지방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저는 그때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요. 지방 집에 내려오면 부모님은 골프장이나 등산을 자주 가셔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서는 전시회나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지방에서는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근처 도서관을 자주 갔어요. 그때 남친을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문직에서 종사하던 제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의 한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의대를 다시 입학한 사람이었어요. 들어보니 남친 집은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라서 남친이 전문직으로 벌었던 돈으로 한의사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대학 공부를 끝내고 전문직에 종사한 것도 대단했지만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번 돈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대학에 입학하고 한의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그런 남자친구를 저는 옆에서 많이 챙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이지만 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남친에게 엄청 끌렸거든요. 남자친구는 돈을 아낀다고 굶을 때도 많았고 시간이 아깝다며
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어서 도시락도 많이 싸줬고 밥도 많이 사줬어요. 자기, 내가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그랬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진짜 자기 몸 그렇게 혹사시키지 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건강한 몸이야. 건강 다 잃고 한의사 되면 환자들은 누가 봐? 알겠어. 미안해. 앞으로는 밥 잘 챙겨 먹을게. 근데 내가 굶으면 너가 찾아와 주니까 얼굴도 보고 좋잖아. 그렇긴 해. 있잖아, 영서야. 응? 나 한의사 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뭐? 에이, 오빠. 갑자기 밥 먹다가 무슨. 한의사 되면 바로 프로포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지금은 비록 좀 남루하고 가진 것 없어도 꼭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할 거야. 그게 지금 내 원동력이기도 해. 오빠, 나 사모님 소리는 안 들어도 돼. 그냥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솔직히 너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나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 멘탈이 무너져서 막바지에 포기할까 싶었어. 근데 너 만나고부터 더 공부가 잘 되더라. 나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엄마도 나몰라라 하는데 너는 매번 나한테 밥은 먹었냐, 잠은 잤냐 그렇게 물어봐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 그 따뜻한 마음 아니었으면 아마 나 벌써 무너졌을 거야. 왜 나 눈물이 나지? 오빠, 괜히 나까지 눈물 나게 왜 울어. 내가 어디를 도망가. 나 갈 곳 없어. 남친은 이미 저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진취적인 남자친구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멘탈이 너무 약해서 응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남친의 엄마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분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한의사 준비하면서 제게 더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신우가 아들 챙겨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제게 전화로 만나자 하더군요. 그땐 남친을 통해 미리 들었던 게 아니라 당황스러웠지만 부르시니 급하게 인사하러 나갔어요. 아이고, 말로만 듣던 영소 씨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다. 내가 아들이랑 같은 지역에 살아도 거리가 떨어져서 살다 보니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영서 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아, 네. 저도 어머님 이렇게 뵙게 돼서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아들 휴대폰에서 영서 씨 번호 슬쩍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거죠? 못난 나 대신 그동안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인사하고 싶은데 전화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네요.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아, 그러셨어요. 미리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죄송하죠. 이해해줘서 고맙네요. 근데 영서 씨는 이 동네 사는 거예요? 아,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 동네 사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일까나? 어머, 이런 거 물으면 좀 주책인가? 아, 부모님 은퇴하시고 쉬고 계셔요. 아니, 벌써 은퇴를 했다고? 요즘 인생 긴데 생각보다 빨리 은퇴하셨네? 네. 그럼 영서 씨는 뭐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아들이 누구 만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들이 통 아무런 정보는 안 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저는 금은방에서 금은방을 한다고? 어머머. 아니요, 어머님. 저는 금은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금은방을 하긴 너무 젊다. 뭐 근데 자주 지방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정직원은 아닌가 봐요? 네, 뭐 그렇습니다. 큰 매장이라 직원들도 많고 제가 매일 일하지는 않아요. 그렇단 말이지. 그래요, 뭐 여자친구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
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아무튼 고마워요. 대화가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예비 시모는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한의사가 되고부터 친절했던 예비 시모는 180도 돌변하더군요. 여보세요? 나예요. 내 번호 저장 안 했어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좀 만나죠. 내가 기니 할 말도 있고. 모레 점심 가능해요? 네, 어머님, 모레 가능합니다. 그럼 주소 보내놓을 테니까 늦지 말고 11시까지 와요. 네,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여전히 비밀로 하는 거 알죠? 네? 굳이 이러쿵 저러쿵 다 말하지 마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나중에 영서 씨 만났다고 얘기할 테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밥을 같이 먹자고 부른 예비 시모는 저를 칼국수 집에 데리고 갔어요. 맛집이라 그런지 더운데도 줄이 꽤 길었어요. 하지만 줄 기다리는 내내 그리고 먹는 내내 짜증 섞인 한숨을 푹푹 쉬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줄 설 때부터 제가 뭐라 말 걸면 답이 없던 예비 시모였어요.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나 싶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너무 대화가 없어서 저는 이상하고 어색한 그 분위기를 애써 풀어보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여기 칼국수 진짜 맛있네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빠도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래. 제가 용기 내서 말을 걸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냉랭하게 답하고 칼국수를 다시 열심히 먹더라고요. 저는 되게 무안했지만 그저 날씨 때문에 예민하신 거겠지 했어요. 아니, 에어컨 제대로 켜져 있는 거 맞아요? 먹다가 사람 실려가겠네. 그러다 갑자기 예비 시모는 식당 직원들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더군요. 그 모습이 좀 의외였고 속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선풍기 바람이라도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그런데 이젠 아예 제게 대답도 안 하는 예비 시모를 보고 아, 지금 일부러 내 말에 답을 안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왜 갑자기 제게 심통 부리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 먹고 제가 칼국수 값을 계산하려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는 제 손을 툭 치더라고요. 됐다. 어머님, 제가 계산할게요. 이 짧은 한마디를 하며 계산하는 예비 시모를 저는 벙쪄서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네가 돈이 어딨어? 내가 계산할 테니 그냥 잠자코 있어라. 그건 예비 며느리 맛있는 점심 사줘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선심 써서 불쌍한 애 밥 한 끼 사주는 듯한 말투와 아주 불쾌한 터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말에 저는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예비 며느리 잘 만났으면 여기서 칼국수가 뭐야? 한우 얻어먹었겠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한우는커녕 내가 밥까지 사야 한다니. 하며 예비 시모가 계산하면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투덜거리더군요. 어머님, 저 그 정도 돈 있어요. 그이그 꼴에 자존심 부리기는. 네? 어머님 하실 말씀 있대서 왔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계속 짜증만 내시니 저로서는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뭐? 이해가 안 가냐? 때론 침묵이 답이다. 내 행동들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눈치가 정말 더럽게 없구나.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더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 엄마고 또 한참 어른이라 참았습니다. 대신 예비 신랑에게 바로 물었어요. 자기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어머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뭐? 엄마가 자기한테 벌써 말한 거야? 아, 그렇게 내가 말하지 말랬는데, 아이씨. 예비 신랑은 제 입에서 어머님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당황해서 아주 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어? 기어코 엄마가 너한테 말한 거야? 아, 내가 그렇게 너 상처 주지 말라고 말했는데. 영서야, 난 선 볼 생각 없어. 에?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왜 상처받아? 그리고 선이라니? 엄마한테 다 들은 거 아니야? 어머님 만나기는 했지.
좀 보자고 밥 사주신다 해서 나갔더니 나 앞에 두고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 계산할 때 돼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내가 돈이 어딨니? 돈도 없는데 계산 본인이 하신다고. 미안해 용서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한 가지 찝찝하고 이상한 건 말이야. 사실 나 예전에도 어머님이 한 번 만나자 했어. 근데 그때는 분명 내가 마음에 드는 눈치셨어. 근데 이젠 날 마음에 안 들어하는 느낌이 들더라. 갑자기 날 미워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 게다가 왜 내가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오빠한테 한 번도 내가 돈 얘기한 적 없잖아. 엄마가 아무래도 그냥 추측하셨을 거야. 난 네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정말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영서야. 그런데 엄마는 우리 결혼 반대하셔. 며칠 전에 갑자기 나보고 선을 보라면서 맞선 리스트를 한가득 뽑아왔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한바탕 했는데 그 불똥이 너한테 튈 줄 몰랐어. 뭐? 맞선? 그럼 어머님이 애초에 날 아예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널 인정하고 내가 널 원하는데. 아니 오빠, 난 누가 반대하는 결혼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싶어. 내가 아무리 오빠 좋아한대도 싫어. 그래서 어머님이 나 불러서 그렇게 모질게 구신 거구나. 근데 순서가 틀렸다. 아직 오빠가 나 데리고 결혼한다고 정식으로 인사드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 기분 엄청 안 좋아. 처음 저희 둘 만나는 걸 알 때는 우호적이던 예비시모가 예비신랑이 한의사가 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기에 저는 더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며 엄청 사과하며 저를 붙잡더군요.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집안에서 허락 안 해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제발 영서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우리 엄마 마음 다시 돌려놓을게, 어? 오빠가 어머님 마음 돌려놓은다 해도 이미 미움털 박힌 거 어떻게 잘 지내겠어. 난 못해. 그리고 나도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웃으면서 잘하는 거 못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진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리고 엄마가 앞으로 따로 너 불러내고 하는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한의사가 된 이유가 뭔데? 물론 처음에는 그게 내 꿈이었어. 근데 이젠 네가 내 꿈이야. 너랑 잘 살기 위해서 한의사가 된 거라고. 저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시집살이 하려는 예비시모를 보고 도망가려 했지만 예비신랑이 너무 붙잡아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당장 헤어지기도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굳이 예비신랑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슬슬 금은방과 친정 재산에 대해 말할까 했는데 예비신우가 반대한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혹시라도 저희 집안이 좀 잘 산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받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그렇게 엄마 일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던 예비신랑은 그 후에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한의사가 되고 이제 근무할 한의원을 본격적으로 찾느라 좀 바빴거든요. 예비신랑은 아무런 지원 없이 자기 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중에 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은커녕 지방에도 한의원 개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선 지방보다 페이를 높게 주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예비신랑은 면접 보러 서울에 오가면서 저와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면접을 온종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티는 안 냈지만 좀 섭섭하더라고요. 오빠? 어제 면접 보러 오는 날 아니었어?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꺼져 있어서 마냥 기다렸네. 미안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어제 면접 끝나고 핸드폰 전원도 안 켜고 그냥 바로 집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잤어. 그래? 모처럼 서울에 왔는데 좀 이따 가지. 면접은 잘 봤어? 그게 연락을 준다는데 잘 모르겠어. 금방 좋은 곳 찾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금요일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오빠 그때 시간 괜찮아? 금요일? 내려와도 못 볼 것 같은데. 나 금요일에 또 2군데 면접 보기로 했어. 그래? 어느 동네? 아니, 어느 한의원인데 내가 일 끝나면 오빠 데리러 갈게. 영서야, 그게
나 면접날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머릿속도 복잡하고 예민한 상태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도 연락 안 되면 걱정되니까 면접 보고 문자라도 꼭 남겨줘. 그래, 고마워. 저는 아무리 지방에 부모님 계신다 해도 남친을 보러 지방에 내려가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서울 올 때마다 통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한창 바쁘고 예민할 때겠지 생각하고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예비신랑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맞선의 장인 호텔 카페에서요. 사실 저희 큰아빠가 서울에서 호텔을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그중 가장 큰 호텔에서 사촌오빠랑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러 내려왔는데 글쎄 면접 본다던 예비신랑이 낯선 여자랑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오빠, 영소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하하호호하며 서로 미소를 짓고 있더니 제가 다가가 인사를 하니 글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커피 마시러 왔지. 근데 넌 그냥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니구나. 도대체 어떤 한의원이 면접을 호텔 카페에서 보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쪽은 제 친한 동생이에요. 뭐? 친한 동생?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그냥 친한 동생 아니고 이 남자랑 결혼할 사이예요. 그쪽은 누구세요? 네? 저는 이분이랑 선보러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나한텐 그동안 면접 본다고 속여놓고 서울 와서 맞선 보고 있었나 봐. 오빠, 이 상황 처음 아니지? 영소야,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응? 아니 저기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선보러 나오셨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집안 뭐 볼 거 없어도 직업은 한의사의 성격 진국이라 해서 믿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그게 아니라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이씨, 가버렸네. 오빠, 지금 내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뭐 붙잡아서 내가 오해라도 풀어줘? 맞선을 봐도 좀 동년배랑 보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자존심 상해. 자기가 엄마를 설득하고 해결하겠다던 예비신랑은 저 몰래 맞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한심한 인간을 제 짝이라고 생각해 만나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맞선 본 여자는 저와 예비신랑보다 적어도 5살 이상,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자존심 상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예쁘고 나이 어린 좋은 신부감들은 말이야 다 이미 짝이 있고 나 같은 놈 만나줄 리가 없어. 개천에서 용났다 해도 여전히 우리 집은 그저 그런 집안이니까. 그래서 나이 좀 있다 해도 직업 괜찮은 골드미스 위주로 만나보고 있어. 야, 너 어쩌라고. 구구절절 말하지 마. 나랑 헤어지고 맞선을 보던가. 이거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영서야, 나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아직은. 뭐? 아직은? 너 진짜 미쳤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넌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미래에 뭐가 더 있겠어. 좀 나은 사람들끼리 만나야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지. 아직까지 나 잘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나타나면 너랑 조용히 헤어져 주려 했어. 이렇게 안 좋은 꼴 보일 줄은 몰랐다. 미안해. 꼴값을 떨고 있다. 너 무슨 드라마 찍어?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눈물까지 짜내면서 말해? 그냥 내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네. 나 바로 버리기엔 너랑 결혼할 마땅한 여자가 안 나타나서 불안했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난 여전히 너 사랑하고 있어. 게다가 엄마가 애써서 잡은 약속들 그냥 무시하기엔 내가 너무 효자라서. 가짜는 그놈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놈 정강이를 시원하게 걷어찼어요. 아프잖아. 아프라고 한 거야. 그럼 뭐 내가 울면서 너 붙잡기라도 할 줄 알았냐? 영서야, 제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영서야, 너 뭐하냐? 저 사람은 누군데 싸우고 있어? 아, 오빠.
예비 신랑과 신랑이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내려온 사촌 오빠가 말을 걸자 예비 신랑의 눈이 희번뜩해지더군요. 뭐? 오빠? 야, 김용서, 너야말로 저 사람 누구야? 그래, 나 같은 놈 만나겠다고 굳이 서울에서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거 애초에 이상했어. 너도 실은 결혼할 사람은 따로 찾고 있었지? 난 그것도 모르고 죄책감 엄청 느꼈다고. 뭐라는 거야? 너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정신 차려. 내가 너 같은 놈인 줄 알아? 내가 진짜 너 여기서 당장 머리털이라도 다 뽑고 싶은데 우리 오빠 때문에 참는다. 우리 오빠? 저기요, 얘랑 얼마나 됐어요? 얘 나랑 결혼할 사이거든요? 저기요,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호텔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당신이 뭐 이 호텔 주인이라도 돼요? 주인은 아니지만 뭐 곧 주인 될 사람이죠. 영소야, 이 사람 뭔데 너한테 소리를 질러대? 저런 찌질한 사람과 결혼할 사이라니. 아니지? 우리 아빠 알면 너 난리 난다. 오빠도 저런 인간한테는 우리 호텔 식장 못 내줘. 스토커 뭐 그런 거냐? 내가 경찰에 신고해줘? 아니야 오빠, 냅둬. 저러다 말 거야. 나 먼저 갈게 오빠. 나 계속 있으면 더 시끄러워지겠다. 그러니까 둘이 무슨 사이냐고. 얘가 내 사촌 동생인데 뭐 문제 있어요? 사촌이라고요? 그럼 이 호텔은? 우리 큰아빠 호텔이야 여기. 쪽팔리게 하필 왜 여기서 맞선을. 됐다. 다 끝났는데 뭘 더 얘기해. 제발 두 번 다신 보지 말자. 예비 신랑은 그렇게 얼이 빠진 상태로 호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진짜 신고하지 마. 오빠, 더 귀찮게 굴면 내가 신고할게. 그리고 내가 얼마 전까지 만나던 사람 맞아. 어휴, 잘 정리해라. 어쩌다 그런 놈을. 그러게. 저는 사촌 오빠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한편으로는 큰아빠한테 이 모습을 안 들켜서 다행이라 생각했고요. 아니 그런데 그놈은 쫓겨나서 그대로 간 줄 알았는데 낯짝도 두껍게 호텔 앞을 서성이며 저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영서야, 그러니까 여기가 큰아빠 호텔이라는 거지? 검색해보니까 여기 호텔 말고도 여러 군데 있던데 그게 전부 다 너희 큰아버지 호텔이야? 네가 뭔 상관인데요? 그럼 나 더 이상 맞선 안 봐도 돼. 너희 집이 아니더라도 너희 큰 집이라도 잘 살면 우리 엄마 분명 오케이 하실 거야. 아, 어디서 개가 짖나. 너 보던 맞선 계속 봐. 다 알게 된 이상 내가 왜 널 만나주겠어. 용서야,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이제 한의사야. 그래, 한의사면 얼른 일할 한의원이나 구해. 너 지금 백수나 다름없거든? 우리 아빠가 예비사위 한의사 됐다고 한의원 개원해주려고 마음먹으신 분이야. 너 주제에 나 만나는 거 하늘에 감사했어야지. 근데 뒤에서 뒤통수나 치고. 큰아빠 잘 사신다니까 다시 잘해보자고? 아니 들켰으면 미안해하기라도 하던가. 이게 무슨 뻔뻔함이야?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혹시 아버님도 부자셔? 내 생각보다 너네 집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예비 신랑의 나머지 정강이도 있는 힘껏 차줬습니다. 똑같은 곳 맞았다며 땅을 대굴대굴 구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무것도 없을 때 곁에 있어준 연인을 배신한 배은망덕하고 한심한 그놈,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고 화가 나네요. 그러고 충격받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때마침 예비 신우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본인 서울에 왔는데 얼굴 좀 보자고요. 몰래 맞선 보다가 들켜서 헤어졌단 걸 예비 신랑에게 듣지도 못한 모양이었어요. 여전히 기분 나쁘게 제게 다짜고짜 준비하고 나오라는 예비 신우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진 마당에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보려 했어요. 굳이 들어볼 필요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서울에 카페가 수십, 아니 수백 개일 텐데 굳이 너는 비싼 호텔 카페에서 만나자 하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에 안 들어. 돈 아깝게. 에이그, 커피는 네가 사라. 저는 호텔 커피밖에 안 마셔서요. 어머,
네가 호텔 커피밖에 안 마신다고? 한 잔에 15,000원이나 하는데? 어이구, 잘도 그러겠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저 왜 보자고 하셨는데요? 내가 보자 했으면 예상했을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너 저번에 내가 만났을 때 눈치 못 챘냐? 내가 너 싫어하는 거 말이다. 저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제 어떤 점이 싫으신 거예요? 저 어머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가 궁금해? 그걸 꼭 다 말해줘야 알아먹니? 너도 참 진짜 눈치가 더럽게도 없구나. 그럼 툭 까놓고 말해보마. 내 아들 한의사야. 이제 급이 높아진 내 아들 서울의 이런 비싼 호텔에서 비싼 호텔에서 결혼해야 하는데 너 그럴 돈 있니? 그 정도 수준이 되겠냐 이 말이야. 아, 오빠 아직 한의원 면접 보러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오빠도 가진 돈 없을 텐데요? 모르는 소리. 내 아들은 미래에 쥔 돈이 많지. 애초에 저는 큰아빠가 호텔 운영해서 예식장은 돈 안 내고 결혼 선물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딴 건 다 상관없었는데 굳이 예비 시모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말했죠. 저는 반반 부담은 가능해요. 반반? 어디 반반 타령이야. 어림도 없다. 비싼 한의사 남편 맞이하려면 호텔 예식장이며 뷔페며 결혼 비용은 네가 전부 다 부담해야지. 결국 진짜 돈 때문에 저는 그 집에서 부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비 시모의 못된 심보를 더 이상 참아주기 싫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해요? 아니, 둘이 사랑한다는데 왜 상관없는 사람이 중간에 껴서 조건을 거세요? 아니, 이게 어디 언성을 높여? 얼굴 반반한 거 말고는 볼 거 하나 없는 미련 곰탱이야. 누굴 탓하겠니? 뭘 믿고 내 아들한테 잘해줬냐? 내 아들이 왜 널 책임져야 해?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난 얘기 다 끝났다. 너 결혼식 비용이랑 혼수 네가 다 부담 못하지? 그럴 돈 쥐뿔도 없지?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내 아들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와서 선보는 거 너 몰랐지? 내 아들은 이미 너한테 마음 떠난 것 같다. 그러니 미련 갖지 마. 아, 그래서 쥐뿔도 없는 아들을 돈 많은 늙은 여자들이랑 맞선 보게 하셨어요? 너 어떻게 알았냐?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너도 참 독하다. 알면서도 못 헤어지겠다는 거야? 행여라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라. 내 아들 앞길 막지 마. 큰 소리 치던 예비 시모는 곧 얄밉게 비웃으며 제게 돈봉투 비슷한 걸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죠? 봉투 내미니까 눈 커지는 거 봐라. 에휴, 이래서 급이 맞아야 해. 너 어디 가서 그런 티 내지 말아라. 정말 없어 보여. 백화점 상품권이다. 네? 백화점 상품권은 왜요? 3장이야. 그거 받고 내 아들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여러분, 아니 돈 몇백도 아니고 하다못해 현금 몇십도 아니고 백화점 상품권 고작 30만 원 주면서 헤어지라는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그만 웃음을 못 참고 빵 터져버렸습니다. 진지한 예비 시모의 표정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뭘 그렇게 웃냐? 아니, 세상에 헤어지라면서 상품권 내미는 건 뭐예요? 저 이런 황당하게 웃긴 경우 처음 봐요. 저는 일부러 크게 비웃었고 제 목소리에 호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의 웃음도 하나 둘 터졌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벌겋게 타오른 예비 시모는 제게 남은 커피를 뿌리려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경우도 모르고 못 베어먹은 티내냐? 저는 그런 예비 시모 팔목을 잡고 세탁 비용 감당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돈 있어요? 지금 내민 30만 원 상품권으로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들 그리고 가방 절대 못 사요. 돈 있으면 뿌리고 없으면 그냥 계시죠? 참나,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내가 세탁비 줄게. 어허, 건방지게 굴어놓고 이 정도도 예상 못했어?
예비 시모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제게 커피를 그냥 뿌려버리더군요. 네, 좋아요.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저는 오케이 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어머, 괜찮으세요? 사장님께 전화드릴까요? 멀리서 잠자코 지켜보던 호텔 직원은 고맙게도 달려와 제게 괜찮냐며 얼굴에 튄 커피 먼저 닦아줬어요. 평소에 제가 잘 아는 직원이었죠. 아니요, 절대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해요. 이거 치우려면 고생이겠어요. 이 아줌마한테 꼭 변상하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 쉬고 계시면 갈아입을 옷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들이 여럿 제게 몰리자 예비 시모는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아니 저기요. 사장이랑 얘랑 도대체 뭔 사이인데 전화를 해줘요? 옷은 또 왜 준비해주고? 다 호텔 서비스예요? 네? 이분이 사장님 조카분이시니까요. 뭐라고요? 얘가 여기 호텔 조카라고요? 왜요? 이제 어머님 며느리감으로 탐나요? 그럴 리가 없지. 아가씨, 그 말이 진짜예요? 저 오빠 사무실에 올라가 있을게요. 이 아줌마 더 소란 피우면 큰아빠 말고 그냥 오빠한테만 말해주시겠어요? 큰아빠가 알면 저 엄청 혼나요. 제가 경찰에는 신고해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부러 큰아빠라는 말을 강조하고 저는 예비 시모에게 얄밉게 눈인사를 했어요. 잠시만 영서야. 아니, 영서씨 기다려봐요. 우리 얘기 다 안 끝났잖아.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를 한 방 먹이고 가방이며 옷이며 다 커피 올록이 져서 300만 원 넘는 세탁 비용을 그 아줌마에게 고스란히 청구했어요. 예비 시모는 청구한 비용을 보자마자 어디 늙은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 하냐며 전화로 엄청 따지더라고요. 아니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장난해? 네가 입은 게 뭐 얼마나 비싸길래 돈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 뭐 호텔도 네 큰아빠가 사장이지. 너희 아빠가 사장이야? 어디 되도 않는 장난질이야? 제가 그날 입었던 옷, 가방, 구두 다 새로 사려면 300만 원 그 이상인데요. 아줌마 돈 없는 거 아니까 인심 써서 특수 세탁 비용만 청구했어요. 거기엔 제가 느낀 모욕감이나 뭐 기분 나빴던 그런 건 하나도 포함 안 시킨 금액인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줘요? 참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절대 그 돈 못 줘. 준다 해도 30만 원이 딱 내 마지노선이야. 알아서 해라. 그리고 참고로 30만 원은 그때 그 상품권으로 줄 테니까 알고 있어라. 저한테 커피 들이부으려고 할 때 분명히 제가 말해드렸잖아요. 그때 참으셨어야죠. 잘못은 아줌마가 해놓고 왜 이렇게 뻔뻔하시죠? 그리고 그때 15,000원 커피값도 계산 안 했던데요. 제 커피값 빼고요. 300만 원 플러스 당신이 나한테 부은 커피값 15,000원까지 더해서 이번 주까지 입금하세요. 아님 합의는 없어요. 콧방귀 끼던 예비 시모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뒤늦게 제가 입은 옷이며 가방이며 다 명품인 걸 알고 놀랐다 하네요. 큰 로고가 새겨진 제품들이 아니라 명품인 걸 몰랐던 거예요. 예비 시모는 다시 꼬리를 내리고 돈 없다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영서씨, 내가 몰랐어. 그 정도로 비싼 물건들인지 몰랐다고.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을 했겠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늙은 내가 명품에 대해 뭘 알겠어. 들어보니까 명품이 아니면 그랬어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아줌마 돈 없으면 한의사 아들한테 청구하면 되죠. 제가 마음껏 비웃으니 결국 예비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결국 세탁비는 그 아들에게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과 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만나달라며 제게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영서씨, 바깥 사돈분이 우리 아들 한의원 열어준다 하셨다며?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해서 미안해. 응? 우리 얼른 날 잡고 상견례부터 하자.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집안일 살림 다 해주고 반찬도 다 해다 바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봐. 맞선 본 건 내 아들 의지도 아니었잖아. 다 뭣도 모르는 무식한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였어.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제발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 아들 받아주면 안 될까? 아줌마, 내가 왜 아줌마 아들을 다시 만나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참 염치도 없고 창피함이라는 걸 모르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무시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더 이상 받질 않자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저희 엄마 금은방까지 찾아와서 절 찾았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분에게 들은 이야기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어서 오세요. 여기 김영서 씨라는 곳 맞죠? 네. 아니 그런데 누구신데 그러세요? 영서요, 김영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 좀 만나러 왔는데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영서라면 사장님 딸이요? 작은 사장님은 매일 안 오시고 가끔씩 오세요. 그런데 누구신데 작은 사장님 찾으세요? 뭐라고요? 사장님 딸이라고요? 네, 오셨다고 작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서 씨 엄마가 이 큰 금은방 사장이고 영서 씨는 작은 사장이라는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복을 차버렸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김영서 씨가 여기 작은 사장이라는 거죠? 결국 제가 그 금은방 사장 딸이며 작은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그 아줌마는 2번 개거품 물었다 합니다. 금은방 앞을 계속 맴돌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는 얘기를 듣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미련 뚝뚝 흘리며 제게 문자랑 전화를 해대던 찌질한 놈은 말이죠. 본인이 엄마 말만 듣다가 저 놓쳤다고 아예 자기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살고 있다네요. 한의원에서 버는 돈도 집에는 안 주고 혼자 쓰며 사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아줌마가 허구한 날 자기 아들 마음 좀 돌려달라고 자기 굶어 죽는다며 제게 문자를 해대서요.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그건 겁이 났는지 그 뒤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제 파란만장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직까지 싱글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하려고 요즘 열심히 선을 보는 중입니다. 사랑 하나로 결혼 가능할 줄 알았던 바보 같은 젊은 처자는 이제 사라졌어요. 오히려 부모님도 선짜리 알아보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세요. 저는 부모님 소개로 만난 적당한 수준의 집안이랑 결혼하려 합니다. 힘들 때 도와준 사람, 친구든 연인이든 쉽게 버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비 시모 그리고 한때는 내 전부였던 예비 신랑. 그들이 받은 벌은 뭐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찬 것이겠죠. 예비 신랑은 가만히나 있었으면 자기 이름으로 된 한의원 개원했겠죠. 예비 시모는 자기가 원하던 소고기도 실컷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맞선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남자 보는 눈 키워서 좋은 남편감 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사연 글을 읽어온 30대의 돌싱녀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건 세상에 정말 많은 이혼 사유가 있구나.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도 많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연글을 작성하게 된 지금 떠올려 보니 제가 당한 일들도 참 이상한 일들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저는 결혼 전 이상형이 단순한 남자였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엄청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해결해버린다거나 꼬아진 일들을 딱딱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잔정이 많고 언제나 일을 깊게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무슨 일 하나 터지면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느라 당장 앞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그런가? 소개팅으로 만났던 남편은 저의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요령이 좋다고 해야 하나? 어떤 일이든 쉽게 해결해버리는 남편의 모습이 저한테는 무척 산뜻해 보여서 좋았었죠. 그런데 그 단순함이
도리어 결혼 후에 저를 찌르는 칼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결혼은 순탄히 진행됐고 시부는 며느리인 저에게 무척 잘 대해주셨어요. 딱 보기에도 점잖고 후덕하신 분이셔서 저도 마음이 놓였죠. 언제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용돈도 몰래 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어머니셨어요. 나쁘게 말하면 옛날 생각으로 가득한 시모였던 거죠. 제가 하는 일에는 뭐든 꼬투리를 잡고 아들이 최고인 그런 전형적인 분이셨죠. 그렇게 결혼 후 생활도 무척 평온했어요. 둘이서 하는 신혼생활은 재미있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애가 태어나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육아는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남편이 도움을 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어요. 혼자서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저를 달랬던 것 같은데 그 허용치가 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니 저도 참을 수 없었던 거겠죠.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했던 건 바로 아들의 첫 번째 입원 때였어요. 저는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고 남편은 회사원으로 열심히 9시 출근, 6시 퇴근을 지키던 직장인이었어요. 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놀란 제가 소아과 진료를 받더니 소변 검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요로 감염으로 신장까지 감염이 된 것 같다며 의사는 입원을 권했어요. 결국 입원을 해야 했고 저는 입원한 애를 곁에서 돌봐야 했어요. 입원 수속을 받는 동안 너무 놀란 가슴으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입원에 필요한 물건을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퇴근 후에 가져와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살짝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뭐 하는데 애 입원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아니, 열 나는 거 진료보러 왔지. 입원할지 누가 알았어? 입원할 줄 알았으면 다 챙겨왔겠지.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당신이 항상 일을 2번 하게 만들잖아. 솔직히 열이 그만하면 입원할 거라는 예상을 왜 못해? 당신 바보야? 뭐? 열나서 부랴부랴 애 안고 달려온 사람한테 뭐? 됐어. 애 아픈데 당신하고까지 싸움하면서 기력 빼고 싶지 않거든? 내가 준비물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챙겨서 와. 아니면 당신이 퇴근하고 애 보고 있던지. 내가 애를 왜 봐? 당신이야 편하게 쉬는 사람이지만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무슨? 그럼 준비물 없이 애 입원시키라고? 어쩌라는 건데? 준비물 가져오기도 싫고 여기 와서 애 보기도 싫고 그럼 애는 어떻게 간호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일을 2번 하냐고. 그만. 벌써 준비 안 하고 왔잖아. 그럼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야. 이미 난 없이 왔다고. 도돌이표처럼 왜 일을 2번 하냐는 남편의 말에 저는 터지고야 말았죠. 준비를 안 한 게 100번 양보해서 제 탓이라고 해도 이미 안 가져온 이 상황에 왜 자꾸 그걸 들먹이는지. 지금 당장 간병에 필요한 물건도 없는 저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 남편은 오만 소리로 투덜거리더니 준비물을 병원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던 저의 답답함은 놀랍게도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이번은 열이 내리고 상황을 봐야 해서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주말쯤 되니 제 몸이 더 힘들더라고요. 애 낳고 조리가 잘못됐는지 허리가 아팠었는데 이번에도 허리 통증과 다리 땡김으로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병원을 가려고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죠. 남편이 쉬는 주말에 말이에요. 나 허리 디스크가 또 안 좋은가 봐. 병원 바닥에서 쪽잠 자느라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당신이 주말에 잠깐 애 좀 봐줘. 나 병원만 금방 갔다 올게. 간병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일은 간호사가 다 하잖아. 당신은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애도 이제 다 나을 때 되지 않았어? 어차피 애는 아프면서 크는 거고 크게 아픈 것도 아니니까 그냥 퇴원해. 퇴원하고 애 보면 되지. 미쳤어?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퇴원 못해. 애가 아직 열이 안정적으로 가라앉은 것도 아닌데. 당신은 애 아빠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 작은 애가 고생하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지? 예.
너 네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미쳤어? 얘 좀 봐. 너 하는 거 보니 얼마나 호들갑을 떨며 애를 키웠는지 알겠네. 그러자 나도 애 병원에 너무 자주 간다 싶었어. 열 어느 정도 내렸으면 집에 와서 남편 밥이나 해줘야지. 거기서 뭐가 잘났다고 애 인질로 잡아서 그딴 말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너 애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할 거면 아들이나 하나 둘 더 낳을 생각을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시모의 목소리였어요. 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도 짜증나는 놈이 시모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폰을 스피커로 틀어놨더라고요. 두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저는 결국 고스란히 허리 통증을 가지고 일주일 입원 간병을 하고 퇴원했어요. 그 뒤로 그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허리가 좀 나으려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입원을 했다며 연락이 왔어요.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마지막 계단에서 삐끗했는데 발목이 골절이 됐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웃기게도 저한테 간병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다치셨대. 당신이 가서 간병 좀 해. 애는 어쩌고? 나는 간병 못해. 당신 잊었나 본데 우리 엄마도 아파서 애 못 봐줘. 애 맡길 것도 없는데 무슨 간병? 애는 그럼 당신이 볼래? 제 말에 남편이 답변을 못 찾더라고요. 아님 간병 있어. 하루에 얼마더라? 한 200 줘야 할걸? 금액을 듣고 놀란 남편은 자기가 간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보내줬어요. 간병 잘하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느껴보라고요. 역시 며칠 안 지나니 남편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나 간병이랑은 안 맞나 봐. 엄마도 내가 남자라서 목욕이나 머리 감기도 못 시켜서 힘드시고. 내가 애 볼 테니까 당신이 엄마 간병 좀 해줘. 미안한데 꼭 간병이 필요해? 어머님 다 큰 성인이시고 발목만 다쳤지 손목은 멀쩡하시잖아.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며느리가 간호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할 망정 간병이 꼭 필요하냐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 간병도 필요 없다고 한 거 당신이야. 태어날 때도 안 됐는데 태어나러 간 것도 당신이고. 잊었어? 당신이 한 말인데?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버버거리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웃기던지. 결국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시모 간병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제 군기를 잡으려 했는지 퇴원 후에 우리 집에서 몸조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온 날 시모와 남편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죠. 저는 애를 봐야 해서 아마 어머님 모시는 일은 이 사람이 다 할 거예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요.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시어머니 모시는 일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네가? 기도 안 차네? 어떻게 이렇게 남편 부려먹는 년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님, 애를 남편이 봐줘야 제가 일을 하죠. 육아에 도움이 안 될 거면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 보느라 힘들어서 어머님 모시는 일은 못해요. 아니 애새끼가 시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냐? 네, 저는 말 못하고 제 손으로는 밥도 못 먹는 애새끼가 더 중요해요. 어머님은 발을 다치신 거지 손을 다치신 게 아니잖아요. 정 불편하시면 제가 그냥 친정으로 가 있을게요. 저랑 아기 때문에 편하게 못 쉴 테니까요. 야, 너 이리 안 와? 어딜 도망치려고? 야, 당장 여기 와. 이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어디 어른한테 그따위 말대꾸야? 어? 저는 소리치는 시모를 뒤로 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 있으니 어찌나 좋던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닷새가 되자 남편이 전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언제 올 건데? 이제 그만 돌아와. 집 엉망진창이야. 엄마 있으니 정리도 안 되고 집 반찬도 없고. 나는 일도 많은데 집에 오면 엄마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한다고. 그게 내 탓이야? 그러게 왜 퇴원하고 우리 집으로 오신 거야? 내가 모신 건 아닌데. 당신이 모셨어? 어쨌든 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친정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여보, 잠깐만. 잠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 남편이 제가 원하던 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시모가 집에 갔다고요. 그렇게 저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시모는 시모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도리어 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육아에 도움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못해 하는 느낌은 여전했어요. 그래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모와는 그대로 척을 지게 됐어요. 그런 시모가 제게 연락할 때는 항상 그 이야기였어요. 둘째 빨리 가져라. 너 나이도 젊지 않은데 이대로 애 없으면 영영 둘째 못 가져.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마음이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애는 귀엽다는 생각에 남편과 둘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노력과는 반대로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찍 와야 일을 치르던지 하는데 매번 늦게 오거나 오자마자 뻗어 자는 걸 보니 둘째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늦게 오면서 점점 애한테 소홀해지는 것까지 눈에 보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친정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딸, 오늘 김서방 쉬는 날이니? 일 없으면 우리 좀 태워달라고 이야기 좀 해줘. 우리 여기 병원 앞인데 아버지 문에 찧어서 발가락 다치는 바람에 깁스하셨어. 뭐? 문에 어떻게 찧었길래 발가락에 깁스까지 했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골절이라네. 그것도 한 개 아니라 2개가 골절이래. 이 정도는 집에서 붙여도 된대서 깁스하고 집에 가려는데 아무래도 버스 타려니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알았어. 병원 안에서 좀만 더 기다려줘.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발가락 골절이래. 당신이 아버지 집까지 좀 태워줘. 당신도 운전할 줄 알잖아. 차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모셔다 드리고 와. 괜찮겠어? 이제 곧 점심시간이야. 애 밥 차려주는 거 가능해? 밥 먹이고 놀아주는 것도? 당신이 된다 하면 나는 땡큐지. 내 시간도 좀 갖고 느긋하게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할까? 그 말에 남편은 투덜대더니 결국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서 남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애를 남편에게 맡기고 진짜 제가 가고 싶기도 했는데 남편의 기겁하는 표정을 보고는 저 나름대로는 양보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1시간 지나고 남편이 연락 왔더라고요. 부모님 잘 모셔다 줬다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남편에게 기름값이라도 하라며 10만 원을 보내줬죠. 남편이 무척 좋아하길래 저도 마음을 놓았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 건 전화로 그 평화는 깨지고 말았죠. 엄마, 아버지 좀 괜찮으셔? 아버지야 누워 계시지. 지금 주무시고 계셔. 아침부터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지 일찍 잠드셨네. 근데 김서방하고 너 무슨 일 있니? 일? 무슨 일? 별일 없는데. 왜? 그럼 김서방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너랑 관계가 괜찮으면 김서방이 네 아버지랑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왜? 김서방이 무슨 말이라도 했어? 말이 너무 없었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는 분명히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라고 했다며? 근데 시외버스 정류장 앞에 딱 내려주고 가버리더라고. 뭐? 시외버스 정류장에? 그래. 우리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내려서 다시 시내버스 타고 집까지 가느라 난리도 아니었어. 택시는 안 보이지. 네 아버지 왼쪽 무릎도 성치 않아서 양발 다 못 쓰지. 정말 깁스한 장인을 봤으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정상 아니니? 도대체 김서방은 지 장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의 이야기에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는데 확인까지 하고 돈까지 받아갔으면서 시외버스 정류장에 내려줬다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말하지 말랬는데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나는 아픈 데도 없었는데
네 아빠 부축하고 가느라 아주 허리가 지금 부러질 것처럼 아파서 몸져 누워있어. 저는 열이 받아서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셔다 주고 잠시 나갔다 온다던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할 이야기 없어? 무슨 이야기? 나 피곤해. 할 말 있으면 내일 해. 내일? 내가 내일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당신을 기다렸겠어? 당신 오늘 우리 부모님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며? 그거 정말이야? 맞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드렸어. 야, 그리고 너도 적당히 해. 고작 발가락 다친 거 가지고 집까지 난리야? 발목이 부러진 거면 또 몰라. 발가락 그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사람이 왔다 갔다 시키는 건데 어차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가시면 집까지 잘 찾아가시잖아. 너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긴 해? 아버지 원래 무릎도 안 좋다고. 고작 발가락이었으면 내가 너한테 부탁이나 했겠어? 처갓집에 신경을 얼마나 안 썼으면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장인어른 무릎 아픈 걸 모를 수가 있어? 듣다 보니 열받네.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뭔데? 내 가족이야? 내 가족도 아닌데 왜 내가 뭘 희생해야 하는 건데? 야, 네 새끼 할아버지다.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부모님은 가족도 아니야?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그리고 희생? 웃기지도 않아요. 꼴랑 친정집까지 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 가는 게 너한테는 희생이냐? 그럼 내가 시댁 가는 것도 희생이냐? 거긴 내 가족도 아닌데 왜 내가 매번 가서 일해주는 건데? 네 말대로라면 아예 시댁하고 연 끊고 살까? 어? 그리고 꼴랑 시외버스 갔다 왔으면서 지금까지 늦은 이유는 뭔데? 꼴은 보아하니 바람은 아니겠고 도대체 요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늦게 싸돌아다녀? 오늘은 원래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 그리고 다른 때는 야근도 있고 회식도 있고 이래저래 바쁜 거 잘 알잖아. 그래,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인어른 무시하고 갈 만큼 중요한 약속이었나 보네? 근데 그거 알지? 우리 부모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는 건 나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 그리고 너도 그렇게 취급당하겠다는 의미겠지? 왜 또 이 이야기가 그렇게 흐르는데?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봐. 어렵게 비꼬아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두 분이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실 것 같아서 거기 모셔다 드린 것뿐인데. 마치 억울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과 대화를 끊고 아버지 바래다 주던 날 도대체 뭘 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블랙박스에서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지만 카드 내역에서는 중요한 게 나왔죠. 바로 그날 그 시간 이후 쓴 카드 내역이요. 결제 내역이 있긴 하더라고요.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PC방이었어요. 아픈 장인어른 놔두고 간 곳이 PC방이라는 것도 열받는 일인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야근 회식한다던 날에는 거의 무조건 PC방 결제 내역이 뜨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육아를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피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책임감 없는 남편의 행태에 지쳐서 결국 이혼을 마음먹게 됐어요. 하지만 쉽게 이혼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이 더러운 기분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저 나름대로 계획을 짰어요. 이혼 이야기 꺼내기 전 저는 남편과 관련된 집안일은 모조리 안 해주기로 했어요. 빨래도 아이와 제 것만 빨고 남편 것은 빨래 바구니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아기 음식과 제 것만 챙기고 설거지도 제 것만 해버렸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 듯 하더니 결국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입을 속옷이 하나도 없게 되고 나서야 제게 묻더라고요. 당신 요새 나한테 불만 있어? 왜 내 빨래만 쏙 빼놓고 세탁기 돌려? 당신 집에 와서 하는 게 뭐야? 잠만 자고 나가면서 당신 빨래는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나는 일도 해야 하고 애도 챙겨야 해서 바빠. 당신 몸까지 챙겨줄 힘도 시간도 없으니까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 잘할 수 있지? 성인이잖아. 아니, 내가 집에서 쉬는 거면 몰라도 뻔히 일하고 오는 거 알면서 빨래까지 시키는 건 뭐 하자는 건데? 돈 버느라 바쁜 사람이거든? 한꺼번에 세탁기 돌리면 쉬울 일을
왜 일부러 내 것만 골라서 놔두냐고. 그렇게 귀찮은 짓을 왜 해? 당신이 제대로 봐주지도 않는 애기 나 혼자 보느라 똥줄 타는 건 안 보이나 봐? 너만 힘들어? 네가 돈 잘 벌어와서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더라도 네 거 챙겨줄까 말까인데 지금 육아도 집안일도 안 하고 월급은 나랑 똑같이 받으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나 야근하느라 힘든 거 뻔히 알잖아. 힘든 사람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이렇게 괴롭히면 어쩌자는 건데. 그리고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다른 여자들은 다 잘만 보는데.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잘 도와줘서 그렇겠지. 그리고 야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나 몰래 칼퇴근하고 어딜 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카드 내역 보니까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 저는 그 소리와 함께 남편에게 카드 내역을 툭 던져줬어요. PC방 내역이 쭉 적혀있는 걸 본 남편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 PC방 다니는 거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어? 그놈의 PC방 때문에 넌 장인어른 아픈데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만 데려다줬지? 중요한 약속이 PC방에서 있었냐? 육아가 싫어서 도망간 것도 열받는데 우리 엄마 아빠까지 무시하고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 살아. 집에는 왜 기어들어오고 난리야? 이건 진짜 잠깐 그런 거야. 애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고 잠깐의 일탈이고 절대로 계속 그렇게 다닐 생각은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나대로 힘들었다고. 직장에서도 힘든 일 있는데 집에까지 와서 애 보라고 하면 나도 얼마나 힘들겠어? 어련하시겠어. 알았으니까 네 멋대로 사세요. 나는 당신처럼 육아와 집안일에서 벗어나려고 야근이라고 속이고 PC방이나 돌아다니는 사람을 내 남편, 애 아빠라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적어도 난 그런 사람 필요 없거든. 너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살기 싫으니 그냥 다 그만두자. 이혼해. 이혼? 말 똑바로 해.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기 힘든 거 알지? 네가 뭐가 잘했다고 이혼 운운하고 난린데? 내가 열받았는데 왜 네가 더 나대냐고. 말 한 번 잘했네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내가 왜 화내는지 모르는 걸 보면 너도 진짜 답 없는 놈이야. 너 어차피 육아도 싫고 집안일도 다 싫다 했으니까 애는 내가 데려갈게. 친권, 양육권 너한테 다 뺏기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잘 됐네. 매번 그놈의 애새끼 인질로 잡아서 도와달라고 찔찔거리더니 데리고 가면 나야 속 편하지. 나는 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재혼해서 애 낳으면 될 일이고 애 데리고 가. 안 말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 나중에 애 돌려달라느니 뭐라느니 귀찮게 굴지 마. 그리고 이혼 서류 식탁 위에 있으니까 당장 적어서 줘. 결국 한 채의 양보도 없던 우리는 그대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혼 이야기가 시댁에 들어갔는지 시부가 전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시댁으로 갔죠.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눈치 볼 일 없잖아요. 들어갔더니 시모는 아주 표독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항상 온화하던 시부도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희 이혼하기로 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와? 당신은 그걸 몰라서 물어요? 딱 봐도 남편 잡아먹을 것처럼 생겼잖아요. 무슨 애가 융통성은 하나도 없고 지 남편을 아래 것으로 보는 행동하며 일하느라 힘든 아들한테 육아까지 맡기려고 한 대단한 며느리예요. 어떻게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난리치면서 뭐가 잘났다고 이혼 이야기까지 지가 먼저 말하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시부의 말을 끊어먹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시모를 사뿐히 무시하며 저는 시부에게 말했죠. 아버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런 이야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으니 정확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최근에 야근이 잦았어요. 애를 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애 잘 때 일하러 가고 애 잘 때 집에 오는 남편한테 무슨 수로 애를 보라고 해요? 게다가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잠만 자러 오는 사람한테 뭘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근하는 게 아니라 PC방 가서 신나게 게임하고 늦게 들어온 거더라고요. 하루였으면 말도 안 하는데 거의 매일을 그렇게 다녔거든요.
제 말에 시부와 시모 둘 다 벙친 표정이었어요. 설마 하는 시모의 얼굴과 그럴 줄 알았다는 시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뿐이면 그냥 잔소리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얼마 전에 발 다쳐서 깁스하는 바람에 남편한테 병원에서 집까지 좀 모셔드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길로 또 PC방 갔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 다리 아픈 채로 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타고 다시 시내버스 타고 도보로 20분을 걸어서 집에 가셨어요. 저희 친정을, 아니,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데려다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 모셔다 드리라는데 그 시간도 아까워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모시는 게 그게 사위가 맞긴 해요. 그것도 모르고 데려다 드렸다는 말에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10만 원 손에 쥐어주기까지 했는데 제 말에 시부와 시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두 분 다 옛날 사람이라 어른들에게 깍듯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게다가 두 분은 저희 결혼 전 남편의 PC방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니 그 버릇 나온 거라고 생각하신 거고요. 제가 싫었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될 일을, 아니, 모셔다 드리기 싫었으면 안 가겠다고 했으면 됐을 일을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말에 시부가 부글부글 끓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집에 도착했는데 시부의 표정을 보고는 아차 싶었는지 설설 기더라고요. 너 사돈어른 아픈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주고 PC방 갔다는 게 사실이냐? 걷는 건 맞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장인어른 발 깁스한 것도 어차피 삐어서 그런 걸 텐데 굳이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약속은 그쪽이 먼저 잡혀 있었고 장인어른이 갑자기 아프신 바람에 그리고 그렇게 자주 간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또 오버해서 시부를 무서워하는 남편은 지아버지 앞이라 쫄았는지 버벅거리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남편 카드 내역 시부에게 싹 다 보여줬죠. 날짜를 일일이 확인하던 시부가 끼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너 이놈의 새끼,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쳤어? 애도 있는 놈이 늦게까지 PC방이나 쳐다니고 게임질이나 하고 게다가 장인어른을 뭐 어떻게 했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잘못한 건 와이프라고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나 보라고 하고 쉬면서 애 보는 건 지가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요. 에라이 못난 놈아. 그래서 다 네 와이프 탓이야? 넌 퇴근이라도 있지. 네 와이프는 퇴근이 어디 있어? 애 보느라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해가며 PC방으로 내뺐다 이거지? 거기다가 너는 네 장인어른이 나한테 어떤 분인 줄 알고 지금 그딴 결례를 범해?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요? 일도 힘든데 일 시키려고 한 건 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장인어른이지 누구긴 누구예요? 아우 이놈의 자식.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아예 너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내 선배인 거 미리 말했어야 했어. 그래야 네가 이딴 미친 짓을 안 했겠지. 내가 그분께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네가 그걸 사돈어른 볼 낯이 없어. 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아빠가 신세 졌지 제가 신세 졌어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렸네. 야, 그런 걸 몰라도 네가 사위라면 장인 장모한테는 깍듯이 대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너는 도대체가 나이를 어디로 처먹는 거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나 있겠어? 이러고도 네가 애 있는 아빠야? 너 결혼할 때 며느리 잘 대해주겠다고 내가 선배한테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진짜 얼굴에서 불이 날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다 자식아. 시부의 말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까지 깜짝 놀랐어요. 시부가 사회초년생일 때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은인으로 생각하셨다는데 그 은혜를 자식놈이 원수로 갚았으니 시부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와 남편의 이혼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됐어요. 시부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이었지만 아들의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듯 재결합은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생각지도 않았던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주며 완만히 합의 이혼을 하도록 하셨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이를 잘 볼 것 같지 않으니 제가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시부도 고심을 하더니 결국 친권과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남편의 행동을 보아하니 애를 잘 키울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이니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합의금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그렇게 6년쯤 지나서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밖에서 보자고 했지만 밖에서 할 말이 아니라며 극구 집에서 보기를 희망해서 저는 친정집으로 그 둘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보는 두 사람의 표정은 참으로 결연했어요. 전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이었고 전 시모는 여전히 날카롭고 뾰족한 인상 그대로였죠.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건지는 몰라도 자세가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 다시 돌려받으려고 왔어. 친권하고 양육권 다 우리 쪽으로 넘겨줄래? 그 말에 저는 물론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껏 잘 크고 있는 애를 왜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애 친권, 양육권 다 필요 없다고 한 건 전 남편 쪽이에요. 그리고 PC방이나 다니고 육아가 싫어서 도망치던 전 남편이 제대로 된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런 아빠한테 한창 손이 가는 애를 맡기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나 PC방 끊었어. 그리고 본가에서 다니고 있어서 꼬박꼬박 시간 잘 지켜서 퇴근하고. 어차피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됐으니까 당신도 힘들 거고. 양육권 우리한테 주면 양육비는 없는 걸로 할게. PC방 끊었다니 잘 됐네. 근데 그건 이유가 아니잖아. 애를 데려가려는 이유를 말해봐. 그때는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그리고 그때는 애 필요하면 재혼해서 애 낳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애가 필요하면 재혼을 해. 여기 와서 애 달라 하지 말고. 제 말에 말을 꺼내지 못한 건 남편이었고 시모는 얼굴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수술한 게 복원이 제대로 안 된대. 그래서 애를 못 가져. 응? 무슨 수술? 수술해서 애가 안 생긴다고? 한창 너 둘째 원할 때 애 하나 더 생기면 내 인생 쪽날 것 같아서 너 몰래 정관 수술했어. 복원하면 금방 돌아온댔는데 복원이 안 됐어. 저는 웃음이 푹 하고 튀어나왔어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 남편의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은 더 일그러지고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한창 둘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전 남편이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애가 안 생기지. 솔직히 그때는 나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서 고민하기도 했는데 이제야 그 고민이 해결이 됐네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들었으니까 알겠지? 우리 쪽도 사정이 안 좋아.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고자가 됐으니 재혼을 하면 뭐하니? 대 끊기기 전에 애 하나 더 낳으라니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보건수술하고도 안 돌아와서는 여자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가 지 손으로 끝장을 낸 거였어, 이 자식놈이. 나라고 알았겠어. 병원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었다고. 근데 그 수술도 자녀 있고 배우자 허락이 있어야 해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건 여직원한테 부탁해서 와이프라고 하고 데리고 가서 허락받은 척했지. 나는 진짜 억울해. 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우리 손주 돌려주면 안 되겠니? 넌 아직 앞길도 창창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 애가 없는 편이 좋지 않겠어?
귀찮은 건 우리 쪽에서 떠맡아 줄 테니까. 귀찮지 않고요. 애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너무 무섭네요. 이혼 후에도 애 한 번 보러 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애는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접 교섭권도 쓰지 않는 남편이 애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를 이으려고 애를 데려가겠다? 너무 본인들 멋대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가 아빠를 싫어하는 건 다 네가 애 세뇌시켜서 그런 거겠지. 네가 애 아빠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애가 아빠를 좋아해? 아빠랑 둘이서 살아보면 애도 아빠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듣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는데 애를 위해서라도 친권, 양육권 포기하세요. 아니, 그쪽 아드님이 고자가 된 걸 몰랐으면 우리 손주한테 눈길도 안 줬을 사람들이 이젠 눈알이 획 뒤집혀서는 내 귀중한 손주를 데려간다고요? 뻔뻔하기도 하지. 아니 막말로 당신 아들이 고자된 게 우리 탓이에요? 본인이 필요 없어서 상의도 없이 잘라낸 거 왜 여기 와서 화풀이 하는 거냐고요?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의 일침에 시모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전 남편의 표정도 당연히 좋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 사람들의 오산이었죠. 저는 재혼 생각이 없었고 애가 더 중요했거든요. 엄마, 그만해. 애 듣겠어. 잘 들으셨죠? 저희 집은 아이를 그쪽에 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열내고 힘 빼지 말고 병원을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다시 여기 찾아오시거나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아버님한테 전화드릴 거예요.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저한테 주도록 허락해 주신 게 아버님이신 건 알고 있죠? 결국 시부를 들먹이자 시모와 전 남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친정집에서 나갔어요. 하지만 그 뒤에 친권을 다시 되돌리려는 소송을 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들과 떨어져 있는 6년간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간 적도 없고 양육비도 제대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도 걸렸는지 결국 포기한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친정엄마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재혼했던 여자하고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정관수술 복원이 안 된 건지 모르던 시모가 재혼녀를 그렇게 혼냈대요. 애도 못 가지는 여자 필요 없다고. 여자 쪽이 문제인 것처럼 엄청 몰아갔는데 막상 껍질 까보니 문제가 전 남편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재혼녀가 엄청난 분노를 시댁에 퍼붓고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혼이 고부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결국 재혼녀에게도 위자료 엄청 줘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도 시모지만 전 남편도 참 전 남편답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쉽게 요령 있게 뭐든 하더니 결국 피임도 쉽게 생각해서 불임 수술을 하더니 결국은 부작용으로 완전 불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결혼 전 제 이상형이 단순한 남자였다면 지금은 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저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너무 단순한 남자도 참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육아가 싫어서 전관 수술을 할 생각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피임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와이프 몰래 불임 수술을 할 생각을 하는 건지. 단순하게 생각하려다가 자기 발목 잡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맹신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과도 같고요. 저는 육아 싫어하는 전 남편 덕분에 지금은 육아의 달인이 되었어요. 애 하나로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지만 정말로 모든 걸 제가 하다 보니 너무 익숙해지고 손에 익어버린 거죠. 솔직히 일을 하면서 애를 보는 게 힘들었지만 친정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정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글을 쓰면서도 육아를 함께 해준 친정 식구를 생각하면 참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더 보답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애가 싫다면서도 자기 사정에 의해 애를 필요로 하는 전 남편을 보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사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단순한 그 남자가 이 이혼을 계기로 잘 깨달았으면 해요.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이렇게 긴 글을 시간 내서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혼 글을 쓰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저를 보며 잘했다. 그때의 남편을 보며 웃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웃지는 못해도 그땐 그랬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저처럼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쓰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힘들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내봐요.